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수요일 국민 든든 채널 KBS 라이프의 재난안전 119입니다. 생방송으로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KBS 기자 김나나입니다. 먼저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후가 되니 상당히 포근해졌는데 오늘 일교차가 크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KBS 날씨 박소연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당분간 기온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정선은 영하 6.5도, 영주는 영하 3.9도로 일부 내륙 지역은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이 11도로 웃돌아 기온의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은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순간풍속 15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고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불씨 관리를 잘 해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밤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은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2도, 대전 13도, 대구 15도, 부산 14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갈수록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르겠고 금요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다가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다 상황을 좀 더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전해드립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서해안과 동해안, 제주도 먼바다에 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특보는 오전부터 서서히 사라지겠습니다. 항해나 조업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는 가운데 해왕 역시 비교적 안정적인데요. 다만 모슬포나 포항에서 파고 다소 높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도 크겠으니까요. 해상활동 시 보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입니다. 물결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비로 인해 약간의 안개가 낀 모습인데요. 시야 확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수 해무 CCTV입니다. 파고 0.6m로 적당하겠고 바람은 가벼운 산들바람 불겠습니다. 안전운항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울산입니다. 화면상으로 바다의 일렁임이 잘 느껴집니다. 1.2m의 파고 보이겠고요. 먼바다로 나아갈수록 파고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석정보입니다. 대족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목포 보시면 오전 9시 이전에 467cm로 해수면이 높아졌다가 오후 4시 30분경 439cm로 다시 한번 고조가 나타나겠습니다. 침수주의 내려진 곳도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에서는 오전 시간대, 마산에서는 오후 시간대 침수가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류 정보입니다. 성모수도 보시면 오후 시간대 2번의 최강 요속이 발생하겠습니다. 예상 발생 시각은 오후 5시 40분경과 오후 11시 20분경이 되겠고요. 요속은 3.3노트와 3노트 세기를 보이겠습니다. 유향은 동북동 방향과 서남서 방향으로 반대가 되겠습니다. 항행통보 정보입니다. 남해안 부산항 부근에서 사설 항로 표지가 폐지됐습니다. 표지명은 부산항 북항 KO2햄 AOB 비호 등부표이며 해상공사 완료에 따라 2월 29일부터 폐지됐습니다. 항해 및 조업 선박은 참고하셔서 안전운항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시각 주요 장소 몇 곳을 KBS 재난감시 CCTV 영상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KBS 재난감시 CCTV 영상은 전국 15,000곳이 연결돼 있는데요. 먼저 광주 동구 무등산 장불재 부근입니다. 국립공원공단 CCTV고요. 파란 하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여서 대부분 지역에서 이렇게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부산 수영 밀락항 앞인데요. KBS 재난감시 CCTV 영상입니다. 역시 날씨가 좋고요. 파도도 꽤 잔잔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경북 울릉 독도 전망대 부근입니다. 울릉군 CCTV입니다. 독도로 보이는 독도 전망대 부근이고요.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이지만 역시 울릉도 앞바다의 파도는 잔잔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울 송파 롯데타워 부근입니다. 올림픽공원을 일부 볼 수가 있고요. 미세먼지의 영향 때문인지 화면이 살짝 뿌옇게 보입니다만 구름은 별로 없이 이렇게 맑은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교통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전국의 고속도로 상황이 어떤지 또 사고 난 곳은 없는지 보시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연결합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수요일 낮 현재 고속도로는 평화롭습니다. 다만 사고의 위험은 늘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힘쓰셔야겠죠. 특히 날씨 정보 전해드린 것처럼 갈수록 기온이 올라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텐데요. 오늘도 서울 낮 기온이 12도로 오전 시간대에 비해 많이 포근해졌으니까요. 큰 일교차에 졸음운전하지 않도록 곳곳에 마련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들러서 쉬었다 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한눈에 살펴봅니다. 시속 40km 미만으로 떨어지는 이 빨간색 정체 구간이 현저히 적어 보이죠. 점심시간대에 접어들면서 교통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서행과 원활한 구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주 막히는 구간에서만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서울 쪽으로 양재부터 반포까지는 7km 구간 힘겹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신갈분기점에서 수원신갈 사이로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다만 곳곳으로 돌발 구간은 존재합니다. 남사진이 부근 5차로 막고 작업하기 때문에 작업 구간 통과하실 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5번 서해안고속도로도 금천 일대 양방향 차가 많은데 현재 목포 쪽으로 돌발 상황 파악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체 구간 속 추돌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이 구간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구간 과속에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100번 수도권 제일순환선입니다. 경기서 쪽 양방향 송내를 앞두고 속도 내기 어려운데 판교에서 일산 쪽보단 반대쪽의 흐름이 조금 더 어렵고요. 일산 쪽으로는 김포요금소 시설물 점검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전광 표지 참고하면서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10번 제2경인고속도로입니다. 양방향 남동 구간 통과하기 어려운데요. 성남 쪽으로는 하객분기점부터 인천 쪽으로는 서천과 문학 사이로 힘겹고요. 서창분기점에서 만나는 50번 영동고속도로 대부분의 구간에 속도 내기 괜찮으면서 강원권 진입까지 무리가 없겠습니다. 앞서 휴식에 대한 당부 말씀드렸는데요. 운전 중 휴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지난 3년간 일어난 3월달 사망사고의 데이터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에 일어난 졸음 및 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는 전월 대비 무려 50% 가까이 증가했으니까요. 운전 중 졸음이 온다면 반드시 곳곳에 마련된 졸음쉼터에서 쉬었다 가시기 바랍니다. 전자석 안전띠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교통사고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재 구조, 구급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 연결합니다. 송준영 소방사님,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제 저녁 8시쯤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옥상에 있던 테라스 화로대를 취급하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불로 70여 명이 대피했고 바닥 데크와 집기 비품 등이 타버렸습니다. 불은 1시간 반 만에 모두 꺼졌는데요. 화로 주변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치워두는 등 항상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젯밤 11시가 조금 안 된 시각,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에 있는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찰로 사용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인데요. 거주자는 퇴근 중 주택 내부에서 연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층 주택이 모두 타버렸는데요. 주택 내부가 모두 타서 발화 지점을 추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불은 5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부산 수영구에 있는 회센터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건물 1층 외벽에 설치된 수조 냉각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불로 일부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시민의 빠른 신고로 불은 20여 분 만에 모두 꺼졌고 인명피해 또한 없었습니다. 이렇게 빠른 신고와 초기 진화는 화재로 인한 더 큰 피해를 막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불을 발견한다면 119로 빠르게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방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쌀쌀할 때 많이 사용하시죠. 오늘은 핫팩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에도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는 분들 꽤 있으신데요. 꼭 기억하고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작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흔들어주거나 똑딱 한 번이면 단 몇 분 만에 40도에서 70도까지 뜨거워지는 핫팩. 손 안에 들어올 정도로 작은 핫팩은 어떻게 스스로 열을 낼 수 있을까요? 핫팩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흔들어서 사용하는 가루형과 똑딱 단추를 눌러서 사용하는 액체형이 있는데요. 어떤 원리로 열을 내는 것일까요? 그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충북 진천에 자리한 한국소비자원을 찾았습니다. 가루형과 액체형을 각각 실험한 결과 가루형 핫팩은 철의 산화 반응을 통해서 열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철의 산화는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열이 바로 발생하기 어렵지만 핫팩의 철가루는 아주 미세하고 여기에 활성탄인 숯과 질소, 톱밥, 소금, 물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철가루의 산화를 더욱 빨리 일으키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는 것이죠. 액체형인 똑딱이 핫팩은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응고열을 이용한 것인데요. 그 액체가 바로 아세트산 나트륨입니다. 아세트산 나트륨은 과포화 상태로 작은 화학 반응에도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데요. 철로 만들어진 똑딱이를 구부리게 되면 아주 소량의 철 성분이 나와서 응고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응고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며 열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핫팩은 언제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주인공은 일본인 니이치 마토바입니다. 1912년 백금을 촉매로 산화 반응을 적용해서 열을 발생시켰고 특허도 받았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핫팩으로 이어진 겁니다. 오래전부터 온열용품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핫팩.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먼저 저온 화상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방심하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때 2도에서 3도의 화상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치료 기간도 오래 걸려서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불 안이나 난방기구 근처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급하게 열을 받으면 부풀어 오르거나 파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핫팩을 버릴 때는 안전과 환경을 위해서 열기는 완전히 식히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휴대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핫팩. 우리 몸은 더욱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키고 올바른 폐기로 환경까지 지키면 더욱 좋겠죠? 네, 이번에는 우리 동네 현장 한라인 순서입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율방재단 노한복 단장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주 광산구 자율방재단 먼저 어떤 활동하시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광산구 자율방재단은 2005년 약 50여 명의 단원으로 발족하였으며 봉사 정신과 지역 실정에 잘 숙지하시는 분들로 구성하였으며 현재 21개동에 약 480여 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폐소생술 및 재난안전 전문 강사와 드론 전문가, 안전지도사, 생활안전 강사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단장을 맡고 계시는데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2019년도 4월 강원도 고성에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광산구 자율방재단은 약 40여 명이 참여해서 복구 작업을 3개 팀으로 나누어 화재 잔재물 제거 작업과 쓰레기 정리 등을 이른 새벽부터 늦게까지 시행하였으며 광주에 처음 코로나19가 발생하여 광주 소방학교에서 초기 코로나 발생자를 격리하였을 때 2주 동안 방진복을 입고 환자들과 같이 숙식을 하면서 방역 작업과 환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도움을 주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참 의미 있는 일들을 진행하셨는데 요즘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점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요즘은 주기적으로 산불 예방에 대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무더위 쉼터의 가스, 전기, 안전 점검 및 노인들의 건강을 수시로 예찰 활동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강상구 영광동 사거리에서 함께해요 재난안전, 동참해요 안전점검을 슬로건으로 시민들에게 재난 예방과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안전 활동을 하시면서 지역 주민들께 이 점은 꼭 당부드리고 싶다 하는 점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재난 없는 대한민국, 안전한 강산이 되도록 예방 예찰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현재 각동 방재단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나 활동하지 못하는 곳이 있어 그곳을 방문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과 방제 활동에 대한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현재 강상구 단원이 약 48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관계로 단원들의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여 예찰 활동을 하도록 당부드리고 싶고 앞으로 장마철과 여름철 폭염을 대비하여 무더위 쉼터 점검 및 배수구 점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한복 광주 광산구 자율방재단장이었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는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안내 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시죠. 이영주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재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네. 지난 겨울에 눈, 비 섞여서 내린 적도 네. 많았고 꽤 양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산불이 예년보다는 조금 줄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수치로 확인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체감하시듯이 비나 눈이 상당히 좀 많이 네. 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3월 초까지 비 온 날짜를 제가 한번 세봤더니요.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 같으면 한 열흘 정도 됐는데 네. 올해는 벌써 한 20일 정도가 비가 온 날이 있었고요. 또 지금 동해안 지역의 이제 대표적인 어떤 도시인 이제 강릉 같은 경우는 강우율이 거의 24일 정도 돼서 작년보다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비가 오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또 실제로 이제 이런 영향으로 본다고 하면요. 3월 초까지 발생한 전국 산불은 34건 정도, 그리고 이 중에 이제 100헥타르 정도 이상
큰 대형 산불 같은 경우는 피해 면적이요. 대형 산불 같은 경우는 한 8건 정도인데요. 네,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맞습니다. 있는데 비교를 좀 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지금 이제 강릉 지역에 지금 이제 2023년하고 24년 올해 이렇게 두 개 비교를 하는데 앞쪽에 이제 높게 솟아오른 쪽이 이제 1월 달에 비가 오는데요. 비가 온 1월 말고 2월 쪽을 보시면 그러네요. 2024년도에는 네. 30mm 이상 비가 온 날이 벌써 한 4일 이상 되고요. 상당히 강우 일수도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향으로 보면은 3월 초까지 발생한 산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한 34건 정도 집계가 되는데 작년에는 같은 기간에 한 222건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한 6분의 1 수준 이런 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온 날씨의 영향도 있었고 또 올해 산불 예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철저히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반증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줄어든 거는 맞습니다만 지난 8일이었죠. 이 산림청이 남부지방에 대해서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었다가 주의로 높아진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산불의 여러 가지 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관심 단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불 같은 경우에 이제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고 하면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이런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관심, 지금 주의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주의 단계로 상향을 했는데 이번 주 초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산불 위험 지수 이렇게 여러 가지 지형이라든지 기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는 산불 위험 지수가 있는데 위험 지수가 이제 높아지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이제 예방 활동보다는 지자체라든지 이런 곳들과 협력해서 조금 더 예방이나 대비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주의로 상향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 수치는 위험 지수는 뭐 강수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예, 강수량과 습도 그리고 또 지형적인 영향도 있고요. 또 그 지역의 수종, 나무의 종류 이런 것들이 인자들을 고려해서 산출식이 정해지는데요. 그 산출식으로 해서 위험 지수가 높다 그러면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위기 단계가 지금 이제 주의로 상향이 되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예방 활동이나 대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그 예로 이제 전라남도 지역 같은 경우는 산불 취약 지역에다가 예방 진화대를 고정 배치하거나 또 공무원들이 이런 농업 부산물 같은 것들을 태우는 소각 행위를 이제 단속하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산불 예방에 대한 홍보라든지 캠페인도 이전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산림 인접 지역에 영농 부산물을 수거하거나 또 이런 것들을 파쇄해주는 이런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거나 수거하는 것들을 정부가 대신해준다. 그러니까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위험할 수 있는 일들을 정부에서 대신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산불 사고의 이제 원인들을 살펴보면요. 그 중에 한 26% 정도가 영농 부산물, 한마디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시기에는 더더욱이 이런 부산물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소각하는 행위 하면 안 되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쓰레기 양도 많고 사실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데 비용도 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소각을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각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신청을 하면 직접 방문을 해서 수거를 해다가 소각을 하거나 혹은 처리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산불 예방에도 효과가 있지만 또 다른 한면으로는 태움으로써 발생하는 뭐 탄소 중립 이런 것들, 뭐 일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도 경감할 수도 있고요. 또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분류해서 재활용 처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효과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산불이 워낙에 확산 속도도 빠르고 하다 보니까 인근에 계시는 농촌 거주민들께서는 이거 말고도 또 유념하고 계셔야 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쓰레기 소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화재 예방을 이제 힘쓰셔야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시면서 다만 이제 또 문제는 농가라든지 또 비닐하우스, 창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 집에서 자기가 생활하는 집에서 불이 남으로써 이런 것들이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산불 예방이라고 해서 바깥에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가정 내에서의 어떤 화재 예방 이런 부분들도 좀 충분히 신경을 쓰실 필요는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산속에 있는 전원주택이라든지 사찰 이런 데서는 불이 나면 바로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지역에 있는 사찰이라든지 전원주택에서는 화재 예방에 대해서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지난해 강릉 산불 그리고 재작년에 울진 삼척 산불 같은 걸 보면은 산림 피해도 피해지만 그 주변에 민가로 번져서 피해가 더 커졌던 일들을 많이들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특히 동해안 지역에 이렇게 산불이 나면 민가로 피해가 확산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 이유로는 이제 가장 지리적인 네. 영향이나 기후적인 영향 이런 것들이 좀 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 지역이나 마을 같은 경우가 이제 백두대간을 뒤쪽으로 두고 해안가를 마주보고 이렇게 이제 배치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시기 3월에서 5월까지는 동해안 지역에 이 양간지풍이라고 해서 이 바람이 굉장히 이제 거세게 부는데요. 양간지풍 같은 경우는 이제 태백산맥의 영서 지역에서 그림에서 나오는데 같이 보고 설명드릴게요. 네. 영서 지역에서 찬 공기가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서 사실은 고온에 또 건조한 공기로 바뀌면서 강풍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바람 방향이 서쪽으로 해안가 쪽으로 보는 이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이 바람을 타고 민가들이 있는 해안 쪽으로 확산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산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피해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같은 봄철뿐만 아니라 또 산불이 발생하면 우리 집까지 화재가 확대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항상 경각심을 늦추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형적인 원인에 의한 양간 지풍 때문이라면 이게 요즘에만 있었던 일은 당연히 아닐 것 같아요. 과거에는 어땠나요? 예, 뭐 사실 뭐 먼 과거로 가지 않더라도 최근에 발생했던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강릉 산불 같은 경우에 예. 강릉 시내까지 인접해서 화재가 확산된 그런 이제 위험한 상황들이 이제 확인이 됐었고요. 또 2022년에 울진 삼척 화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의 산불 같은 경우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소실 면적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또 화재가 진압이 빨리 되지 않아서 거의 9일 동안 그래서 역대 산불 중에 가장 오랜 기간 이 진압을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강원도 쪽에 상당히 집중이 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뭐 우리가 기억하는 2005년도에 낙산사가 전소됐던 양양 화재도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을 했었고요. 대부분 보시면 강원도 저 동쪽 해안 쪽을 따라서 대형 화재들이 많이 발생한 것들을 우리가 알 규모도 수가 굉장히 있겠습니다. 크네요. 예, 맞습니다. 물론 전체 발생 건수도 많습니다만 예. 전체 피해 면적의 거의 80%나 90% 이상이 동해안 일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최근에 발생한 기록이 있기 이전에 이미 조선시대라든지 이런 과거에도요, 이 지역의 산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기록들도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기록들이 구체적으로 서술이 돼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뭐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네. 대표적인 이 사록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사실 이제 산불에 관련된 언급이 한 60여 차례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은 이제 임금님이 왕이 이제 이런 구휼, 불이 난 이후에 이제 백성들의 구휼이라든지 또 큰 화재가 산불이 발생한 이후에 여러 가지 예방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시사항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도 한 12건 정도는 대형 화재에 대한 실제적인 기록들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사실 1489년, 그러니까 성종 20년에요. 강원도 양양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는데 이 당시에 가옥이 약 200채 정도가 소실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게 굉장히 독특하게도 그 당시에 이미 낙산사에 관음전이 소실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2005년에 소실되기 이전에 그러네요. 몇백 년 이전에, 전에도 예. 이미 이런 소실이 발생했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는 1672년 현종 13년에 발생했던 강릉 삼척 지역의 화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산불로 가옥들이 1,900여 채가 소실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65명이 사망하고 또 심지어는 군비를 구축하는 곡물 창고들도 다 소실이 되는 아주 엄청나게 큰 산불이 발생했다라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네, 동해안 산불의 역사까지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지역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보상 이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실제로 이제 산불 같은 경우는 대형 재난화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예. 이런 여러 가지 재난 지역 선포에 따른 재난 지원금이라든지 혜택들이 이제 제공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이러한 것들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주택이 파손됐다라는 것들에 대한 지원 복구비가 다 제공되기도 하고요. 또 이재민의 경우에는 생계 유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일부 이제 보존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이 충분히 만족하실 만큼의 이제 보상은 아니고요. 대부분 최소한의 어떤 구호에 관련된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일반 피해를 입은 이재민분들과 좀 갈등도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또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원도 합니다만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슷한 차원에서 경기도 김포시였죠. 지난달에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모든 시민에게 적용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던데 그러니까 이런 관련한 보험을 대신 들어주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게 사실 각종 사고라든지 재난 이런 것들에 이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별도의 이제 가입 절차, 개별적으로 가입을 하지 않고요. 지자체에서 일괄로 가입을 한 다음에 사고가 발생하면 이러한 것들을 보험사를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상을 하는 이런 제도인데요. 이미 이제 서울이나 부산, 뭐 제주도 이런 이제 광역 시도단체에서는 이미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경기도 김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행하는 걸로 네. 발표가 된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사고들이 이제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보상의 내역이나 이런 것들도 약간씩은 좀 달라요. 근데 공통적으로는 부상을 당했거나 사망을 했을 때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이를테면 일부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피해 보상 같은 것들이 더 추가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재난 사고에 대한 어떤 보장성을 강조한다라는 측면,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공적인 영역에서 이 지원을 해주거나 보상해주기 어려운 부분들의 사각을 해소해준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네.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보상해주고 보호해주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스스로 안전하려는 노력들을 좀 게을리하시거나 네, 또 그럴 수 나태해질 있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적인 영역에서 충분히 안전한 부분들이 안전장치를 하는 만큼 내 스스로도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적인 영역에서의 역할, 또 개인의 노력,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이영주 경일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재난안전 119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